체제 전환의 길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문재인 정부 3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공동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에 있는 성열광입니다. 촛불 정부로 호명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육 영역에서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어떤 일을 했고 또 앞으로 남은 2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오늘은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혁신교육과 그리고 미래교육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참석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박명림 교수님, 한국해양대학교의 김용일 교수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성기선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의 김용 교수님,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의 송혜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전대미문의 사태로 등교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토론회를 보시는 시청자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교사이실 텐데요. 아무튼 요즘에 선생님들이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또 내일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요. 미리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오늘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님을 모셔서 한국 민주주의와 교육개혁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듣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김용일 교수님과 성기선 원장님의 발제를 약 한 10분 정도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패널 토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림 교수님은 이제 사실 교육계의 전문가는 아니십니다. 정치학자이시고 한국전쟁, 민주주의, 헌법 전문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박명림 교수님을 특별하게 모신 이유는 낯선 시각으로 교육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이 관성을 깨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교육을 조망해보는 것이 촛불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조발제로 박명림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이 뜻깊은 행사에 발제를 수락을 하게 된 것은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는 교사로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것들, 또 정치라는 것,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육개혁이라는 것은 교육 자체의 문제이면서 저는 공동체 전체의 과제이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 공동체, 특히 국가에 대해서 또 세계에 대해서 가장 깊이 고민했던 플라톤의 공화국도 루소가 에밀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가장 뛰어난 교육학 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루소나 에라스무스나 칸트나 그 시대에 자기가 속한 인간 공동체를 고민했던 분들은 가장 위대한 교육 철학자이고 실제로 교육에 대한 저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듯 한 공동체의 성패는 한 개인의 성패와 마찬가지로 저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개혁을 저는 그래서 교육 부문이나 교육 영역에 대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교육의 연장이고 교육은 사회의 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개혁, 공동체개혁, 나라개혁, 교육받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자기를 실현하고 삶을 영위할
그런 사회에 대한 전망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저는 그 전망, 사회에 대한 전망이 바로 그 교육과 학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바른 어른, 바른 사회, 바른 기성세대 없이 과연 바른 학생, 바른 청년, 바른 학교를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공동체나 기성세대에 좀 용어가 과격합니다만 좀 폭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은 사실은 가르치고 기르는 것인데 저희는 가르치는 거에만 이렇게 뭔가 넣어주려고 하는 것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르는 것은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용어 하나를 같이 살펴보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육이나 교육학이라는 말이 education, 뭐 저희가 잘 알지만 끌어내다, 밖으로 끌어내다는 말과 그 리드라는 말, 뒷세례가 합친 말인데 리드는 저는 이제 정치학 그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끌다, 뭐 지도하다, 리더가 이끄는 자가 아니거든요. 원 뜻은 함께 가게 하다, 함께 가게 하는 자, 낮아질수록 많은 사람을 함께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숨겨져 있는 소질이나 재능을 최대한 끌어내서 함께 가게 하는 것, 함께 끄집어내어서 밀고 가게 하다, 뭐 이런 게 이제 원뜻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육학이라는 말의 페다고지도 똑같이 페다라는 아이라는 말과 아고고스, 리더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아이들의 지도자라는 뜻이 아니고 아고고스도 역시 아게인 뭐 이런 이 말에서 온 건데 그게 함께 가게 하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게 하는 자, 아이들을 함께 가게 하는 서로 만드는 동역자 또는 아이들이 세상과 사회와 남과 함께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 이게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교육이나 교육개혁의 요체를 좀 교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이후, 교육 이후의 그 비전을 어떻게 갖게 할 것이냐, 거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의 요체는 뭐 교과 과정이나 교육 내용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바라보는 철학의 근본적인 전환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 능력과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좋은 시민을 배출하고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게 하느냐, 그게 이제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위대한 교육 철학자들의 가장 깊은 고민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을 학교와 교육부문과 교사 또는 교육 전문가들에게만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와 가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그런 면도, 책임입힐 면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개혁 담론은 지식 전달 체계에 좀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전체 사회의 소우주이자 축도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개혁 없는 교육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서도 제가 그래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라는 그 교육개혁의 모토가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좀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어른이 모두의 어른이 되는 것이 먼저이지, 어른이 자기 아이 위주나 자기 아이 먼저 챙기면서
어떻게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모든 어른이 모두의 어른이 되는 성찰이 없이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는 그 교육계획의 핵심은 교육 이후에 그 개인적 또는 공동체적 삶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형평성을 제공해 주는 게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거쳤을 때에는 나의 삶은 이러한 그 경로로 예측이 가능하고 이 정도를 공동체에 나는 기여하고 또 돌려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 교육은 매 단계마다 그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 또는 불공정성으로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회개혁이 교육개혁을 안내하고 촉진하고 강제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의 핵심을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이후 취업이나 임금이나 연금이나 그것은 학력이나 성별이나 직종이나 직군이나 이것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지식 전달 체계나 선발 체계, 입시 개혁을 통한 교육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늘 얘기되던 겁니다만은 그 고전 고대 시대부터 원인이 소멸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소멸한다. 그 세사고사 이렇게 세사에팍투스라고 이제 조금 유명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사회의 그 불평등, 불공정,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면 그것의 연장으로서 축도로서의 이 교육의 어떤 불안정성이나 진로의 불안정성 같은 거는 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결과로서의 교육 체계에 대해서만 아주 너무 집중적으로 이 책임과 부담을 좀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교육의 공공성의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것은 교육 구조, 사실 오늘 그 발제를 좀 부족하지만 수락을 하게 된 것은 교육을 체제로 보는 교육 체제 전환의 길이라는 걸 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했구나. 안보 체계라든가 복지 체제라든가 이렇듯이 이제 교육을 하나의 체제로 본다는 것은 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한 사람과 사회 전체를 본다는 것이라서 저는 교육의 이 구조와 예산의 공공성의 제고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개인 부담의 경감이 필수이고 동시에 공공성의 제고는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공성의 제고와 자율성의 제공 이게 상당히 아주 섬세하고 좀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어려운 모순적인 이중 과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공성을 제고하면서도 교사와 교육 영역의 자율성을 제공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럼 교육 구조 전체의 교육 체제의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은 조금 논쟁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교육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부 폐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독립적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 자치의 강화가 저는 교육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교육 자치 또는 교육의 자율성이나 자주성은 헌법 사안입니다. 현재의 청와대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로 이어지는 이 3원 교육 체제, 이 교육 거버넌스는 저는 과연 이 교육 영역의 자주성이나 자율성, 자치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인지 그 제도나 헌법이나 법률이나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비교적 오래 공부해온 저로서도 이것은 부적합해 보입니다.
간섭과 개입, 통제에는 이건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그건 뭐 대학이나 학교나 그를 막론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청와대와 교육부를 한편으로 하고 교육청하기 삼원교육체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변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국가 단계의 경제기획 개념에 해당하는, 지금은 만약에 이제 뭐 사람 중심, 그럼 사람은 경제가 됐건 뭐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하건 사람이 중심에 있는, 사람을 양육하는, 그래서 생애 전체를 이제는 교육 개념으로 적용을 해서 저는 경제기획원과 같은 교육기획원, 국가교육위원회를 저는 사실은 교육기획원처럼 국가 전체에 한 사람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 생애와 전체 체제를 사유하는 그런 교육기획을 담당할, 그게 국가집현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렇게 약간 논쟁적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제는 발전했지만 인구 감소와 학령 아동 감소, 학생 감소, 학교 감소, 이곳은 이제 교육의 영역과 역할, 부문이 사회 전체로 위축되고 축소되는 거지만, 그 영역이 축소된다고 해서 사람을 양육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시켜야 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학령아동 감소는 1980년 1440만인가를 정점으로 40년 동안 감소되어 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개발국가, 발전국가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사람 중심 나라, 사람 중심 사회를 주장하는 단계에서도 경제기획 개념은 아직도 정교한데, 가장 중요한 이 교육기획, 이 사람을 어떻게 중심에 놓고 나와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사회의 체제 안에서 양육하고 역할하게 할 것인가,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교육권 개념을 좀 폐지하자고 주장해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교육권은 교육을 받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교육 주체를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권 개념으로 좀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의 유일하게 권리 조항 중에 차별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이 교육권입니다.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은, 이 능력이라는 거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건데, 이것은 개인의 지능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듯이, 만약에 이게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걸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것을. 그래서 교육권도 빼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은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권리에는 이런 차별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구나 국가 공동체에 탄생하면 학습받을 권리로, 학습권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습권으로 바꾸면 이 학습이라는 개념은 조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 교육과 학교 이전 교육, 학교 이후 교육, 이거를 다 포함해서 학습 개념으로 바꿀 때에는 생애학습이 어떤가, 그래서 연령대별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동시에 이게 단계별로 다음 단계의 학습 단계로 넘어갈 때는 전환의 통로를 열어줘서, 이것이 특히 이제 아마 중학교 교육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고등학교 교육 또는 그 다음에 무슨 여러 나라에서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고등기술 대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대학원, 취업 이후에 단계마다
학습과 일을 전업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의 기회와 경로 전환의 기회를 동시에 열어줄 때 학습 능력과 직업 능력이 통합되고, 마치 직업 능력은 직업 능력 개발 전문 영역이고 그 학습 능력은 교육 쪽 전문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학습권으로 돌아서면 다 이게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고전에서 많이 얘기하는 교육의 두 측면, 인간 교육을 위해서는 도덕 실용학, 또는 지식 교육을 위해서는 이성 이론학, 그게 통합된 게 결국 이런 실천적 자기 개발의 어떤 능력의 제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국가 시민 교육을 넘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명백히 증명이 됐지만, 이제 세계 사태가 개인의 일상, 특히 교육이나 종교나 이런 것까지 직접 통제하거나 개입하고 이렇게 자유의 범위를 설정한 단계가 됐기 때문에 이 국가 시민 교육을 넘는 세계 시민 교육으로의 승화가 필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 왜냐하면 세계 시민 교육은 국가 시민 교육을 포함하지만 국가 시민에 대한 배타적 교육은 세계 시민 교육을 좀 차단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럴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몇 가지 자료를 토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조사는 비교적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 지표나 통계가 있습니다만 다 말씀드리지는 큰 것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항상 입시개혁, 지식교육 전달 체계에 대한 개혁이 교육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문제가 되는가? 저는 교육 이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의 최종 단계인 대학 교육, 대학 입시의 성패에 달려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저는 만약에 한국이 어떤 측면에서 실패하는 면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의 실패이고 그 책임은 전 대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대학 교육은 대학 진학률로 보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최고 수준의 진학률을 갖는 교육을 우리가 고등교육 또는 엘리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미 거의 국민교육 수준이 됐는데, 내용은 이 높은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은 취업률, 취업교육 중심인데 이 진학률과 취업률의 이 부조화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교육이 취업 이후의 삶과 연결되는, 이것은 굉장히 역설인데요. 정말 좋은 직장을 가려고 대학에 전부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취업률도 낮고 정규직도 취업 비율도 낮은, 이것은 대학 교육 체계와 사회의 대학 교육을 수용하는 체제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분명한 이거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세계 2위에서 5위 수준입니다. 평균. 그런데 대학들은 국립대학을 제외해놓고는 또 재정 상황은 상당히 빈약하고 열악하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높은 진학률과 대학을 가지 않으면 취업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거는 사실은 국민교육이 아닌가요? 모든 가정이 다 대학을 보내는 가정경제의 핵심이 교육비라는 것은, 이것은 대학 교육의 비용을 이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넘어서서 우리는 기업이나 극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공공재로 대학을 접근하는 어떠냐. 교육을 공공재로. 그래서 아까 교사나 교육 부문의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지는 거에서 저는 교육개혁 용어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아직도 주저스럽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분들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무슨 물건을 구입하는 시장에서의 사적 재화를 교환하는 그런 재화의 제공자들이 아니거든요. 교육 부문에
교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다고지나 에듀케이트란 이 두세레라는 말과 아고고스가 완전히 다른 이 어근에서 출발하는데 같은 어원과 어휘를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정규직 취업률이 좋을 때에 또 67.7%인데 그 중에 대기업 정규직은 50% 이하거든요. 가장 높을 때가 51%, 45%, 51%니까 이것은 사실상 능력 개발을 통해서 사실상 학습 능력과 직업 능력 중에 직업 능력 개발의 목적이 있는데 대학 교육은 자기의 텔로스, 존재 목적의 달성에 상당 부분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부모의 경제력과 아까 그래서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이거는 저는 아주 잘못된 헌법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게 교육이 왜 세대 유전적인 차별의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하는가? 이것은 뭐 너무나 부모의 재력과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경력에 따라서 이 고등교육 진학 비율이라든가 자녀의 이 사회 신분이 경향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사회가 우염 사회에 도달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1인당 교육 비용은 등록금이 없는 나라들보다도 더 낮고,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 부담이나 민간 부담, 가정 부담이기 때문에 이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부담을 거의 안 느끼는 겁니다. 부모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졸업 이후에도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나 책임, 소명의식보다는 부모의 능력과 나의 지적 재능으로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를 통한 자아 실현이 아니라 개인적 목적 달성에 집중하는 그러한 삼중 어떤 순환고리에 놓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번 우리 사회에 공개되었습니다만은 이때는 최악인 상황을 제가 오늘 들고 나와서 조금 대졸 이상이 필요한 일자리 수와 거기에 합당한 학력 보유자 수가 이렇게 이건 뭐 100만 명 가까운 이런 공급 초과 현상이 존재하고, 그러나 이제 이하는 또 공급 부족 현상. 이거는 한국 사회가 교육, 대학 교육, 교육의 최후 단계인 사회로 진출하기 이전 최종 단계, 최후이자 이 직전 단계인, 그리고 취업 사회 구조의 불일치에 대해서 이걸 개혁하지 않고 입시교육 개혁, 유초중등 개혁도 교육 부문에 어떤 이 압박을 가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년이 죽어라고 자기 인생의 황금비를 투입하고, 또 부모들은 모든 가정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사교육비, 교육비에 하고, 그러면서도 입시를 위한 재수, 또 재학하면서 재수를 겸하는 반수, 영어 연수, 영어 공부를 위한 이런 막대한 지출, 대학교에서 전문대학으로의 이런 또 재진학 또는 역진학,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이것은 교육 혼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학령 아동 감소,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구 소멸, 인구 감소에, 인구 절멸에 따른 저는 지방 절멸과 학교 폐쇄 위기가 이게 진행될 때에 이제 이 교육 사막화를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제 정말 지금은 산부인과와 서점이 면 단위 또는 군 단위의 절반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으려면 2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군이 나타나고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칫하면 그 출생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교육도 이제 그런 장거리 이렇게 원거리 의무 교육을 원거리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런 개인적인 사회적인 이동 기회의 창출이 교육의 핵심인데, 능력을 통한 이런 역동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이게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역근대화가 되고 신분화가 고착화되고 준세습사회나 준신분사회로 이제 진입하고 있다면 이거는 과거의 교육열을 통해서 근대화라든가 민주화라든가 많은 것을 이룬 한국 사회가 이제는 교육 병목 현상에 직면할 수 있다. 교육 때문에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희망을 잃어갈 수 있어서, 그것은 전에 이제 어떤 토론에서 김영일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지표를 한번 주의 깊게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또 교육교본에서 나온 것도 여러 차례 이제 보거나 교육과정평가연구원 이런 데서 그 지표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이 부모의 어떤 지위, 소득, 학력과 이 자녀들의 이 교육 성취 또는 상급학교 진학의 정도, 그 위에 자녀 삶의 안정성의 이 연쇄고리는 좀 이렇듯이 이제 아주 이건 교육부에서 정밀하게 조사한 걸 보니까 수능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조금 아주 두려운 이런 지표를 볼 때마다 이제는 부모의 집값까지, 부모의 거주지까지 이렇게 이제 인과관계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결정 기수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것은, 80%라는 것은 개인 능력이 이게 얼마나 이게 발휘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이제 지역에 따르고 고등학교 위치에 따라서 상급학교의 합격률까지 차이 나는 것은 이제는 또 그런 고가 부동산의 존재 지역과 고액 사설학원의 존재 지역이 또 일치한다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두려운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을 때 이것은 일정한 정도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비용 자체에 대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제는 교육 내부를 보면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국공립 비율이 저렇게 낮고, 대학도 국공립 대학 비율이 현저히 낮은 나라이고 대부분 사립대학 위주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교육의 사사성을, 그러니까 사립 위주 동시에 부모의 사교육, 이게 두 개가 같이, 제도 교육에서도 민간 재원이 압도적이고 공교육에서도 부모의 재원이 압도적인 이 이중 어떤 이 사사성을 좀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교육 비용 자체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시피 특히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높아져서 낮지 않은데, 공교육 비용 자체는 그 공교육의 구성 비중을 보면 이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에서 사립학교와 부모 부담, 이 민간 지출의 비중은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재편이 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실제로는 교육 자치나 대학 자율 또는 입시 출제나 선생님들의 교육 내용이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통제가 병존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전부 같은 통계들을 여러 차원에서 보고 제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교육 체계 자체를 개혁하지 않고는 이 체계라는 것은 교육 내부와 교육이 사회 외부와 관계 맺는 두 개의 동시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사회, 좋은 국가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린 이거는 사회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왜 사회개혁을 통한 이 교육개혁이라는 이런 조금 어색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래 지속된 공동체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2,500년 동안 존재했었던 체제에 대해서 그것을 볼 때에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것은 통계청, 교육부, 건강보험공단, 고용복지부 고용 노동 굉장히 방대한 통계를 갖고 해보니까 이게 학력과 노동시간 쪽을 잘 보시면 근로연수, 평생 소득 이것이 가장 지표가 근접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독일 사례와 비교해 저희가 격차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임금만 수평 비교해 왔는데 노동시간과 이 임금을 대입을 해서 저게 이제 월 소득, 생애 총소득을 이제 아주 전수조사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까지 들어가서 이걸 보면 결국 삶의 질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시간이 됐건 임금이 됐건 그 다음에 연금만 비슷함.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연금은 학력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가의 공공성이 가장 높은 부분에서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데 여가 시간은 역비례입니다. 이건 놀랍게 이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 계속 공개됐었던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이 높기 때문에 저건 여가 시간이 아니라 일할 시간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노동 시간도 길고 여가 시간도 긴 정말 아주 기기묘묘한 민주공화국입니다. 한국 사회는 저거를 이 네 가지 학력별 노동시간, 생애 노동시간, 생애 소득, 생애 연금, 생애 여가를 비교해보면 아직 세금은 제가 자료를 모으지를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 생애 이후, 졸업 이후에 교육 이후에 저것들을 비례적으로 근사화시키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교육의 핵심은 근사화시키고 그것들 국가가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80에서 100 사이에 근사화시켜놓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 능력에 따라서 소득을 더 가져가는 것, 여가를 더 취미에 따라 이거는 열어놓으면 그러면 저는 교육개혁은 상당히 좀 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교육 주체라는 생각을 갖고 교육 주체 중에 주체를 학교와 교사, 학생 이렇게 놓을 때에 이 교육의 보편적 속성에 우리가 눈을 떠서 교육 체제와 사회 체제가 나라 체제가 공공성, 형평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함께 가는 그런 좀 뭐랄까 교육 복지국가 또는 사람 중심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제 부족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박명림 교수님께서 한국 민주주의와 교육개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가장 인상적인 키워드는 이제 교육은 사회의 축도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주제는 교육체제 전환의 길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라는 말이 중요한데 한 사람과 이 전체를 다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체제라는 말을 쓸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격차, 또 이제 교육이 어떤 준 세습 사회가 돼가고 있는 이런 경로나 매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또 그것이 또 거주지 분화와 부동산 가격이나 또 하여튼 다양한 이런 삶에 있어서 이 불평등은 교육 체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밑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학교에서 배운 결과를 사유화하고 그것이 이제 개인에게 미치는 가정 환경의 그런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러한 것들이 정당화의 수단이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 병목 현상 이런 개념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교육 복지국가로 나아감에 있어서 사회개혁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의 변화와 사회의 개혁,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가 조금 더 발전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형평성, 예측 가능성 이것이 높아질 때 교육과 사회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이 다 발전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분씩 소발제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다른 패널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이제 지금 오늘 이 토론회가 마련된 취지가 문재인 정부 3년 우리가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 교육 영역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가, 뭐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영 교수님께 먼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촛불하고 지금 3년 지나서 그 의미를 떠올려보려고 하는데, 촛불은 간단히 생각하면 그 불이한 권력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한 권력은 상당히 실체가 명징했는데, 교육에서 그 불이한 권력에 상당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조금 사실은 그렇게 그만큼 명징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불구하고 실적 과제가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들겠는데, 하나는 역시 교육과 평등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위대한 평등자로서의 공교육을 유럽의 어떤 국가들은 사회적 계층 형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대중교육 제도가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교육은 첫 출발부터 재생산 기능을 상당히 많이 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계층 형성과 대중교육 체제의 형성이 같이 가는 과정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 형성을 우리는 경험해본,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계층 이동을 경험해본 상당히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대략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되면 아마 그 시기를 벗어나서 교육이 재생산 기능을 조금 더 많이 수행하게 되고,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 상당히 교육을 통한 오히려 불평등의 심화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봐라 라고 하는 게 하나의 요구였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 교육 운영 체제와 관련해서 한 30여 년 이상 우리는 이제 군부독재 하에서 관료적 교육 운영을 경험했고, 그 후에 잠깐 의사시장적 운영이라고 할까요? 조금 운영하고 나서 이 둘 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교육의 운영 원리로서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년을 지나고 보면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러니까 둘 가지 문제 모두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과연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교육 쪽에 관심을 딱 초점을 맞춰서 둔다면 조금 가장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역대 정부 하에서 생각나는 교육 정책이 있었는데 하나씩, 예를 들면 DJ 같으면 정보화, 하다못해 박근혜 정부 같으면 자유학기제 이런 게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별로 생각나는 게 없다. 다만 이제
그나마 성과라고 할 만한 게 뭐 사립 유치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 체제 개편의 문제 정도가 성과라고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서과 뒷걸음치다가 그 쥐잡은 격이 돼서 이거 성과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 겸연쩍은 그런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김용일 교수님께서 해보셨던 자치, 또 헌법, 민주주의와 발전, 또 특히 그 아까 말씀 중에 사사화 이런 말씀하셨는데 공공성과 사사화의 어떤 그런 개념도 이렇게 그동안 또 발전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용일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 벌써 문재인 정부가 3년 됐다니까 좀 새삼스럽긴 하네요. 엊그제 일 같긴 한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운동이 이제 대통령 권력, 정치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력을 창출을 하게 되죠.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원리, 운영 원리에 바탕한 교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하고 출발한 것 같아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건이라든가 그걸 받아서 교육부의 여러 가지 매해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건데 지금 김용 교수도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어떻느냐. 지난 3년간 처음 출발은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뭐 수시냐 정시냐라고 하면서 정부 기관, 뭐 국가교육회의라든가 교육부의 공동 지식에 주고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됐어요. 교육에 관련된 일이. 그러다가 돌발적으로 사립유치원 사태가 터지고요. 이제 그 와중에 아주 안정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차원의 혁신, 변화의 어젠다로 실현시킨 것은 고교 무상교육 정도. 나머지는 이제 현안 대응적인, 그러니까 현실 추수적인 그런 대응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비교적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안 자체가 그 현안을 잘 수습하는 것만으로도 일정하게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나 우리가 촛불 그분들은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정신, 촛불혁명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거머쥔 정치 세력들로서는 그렇게 이 성과가 그렇게 내세울 만하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이건 문재인 정부의 권력 엘리트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한국 전반의 지식인들이나 권력 엘리트들의 얘기인데 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박명림 교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사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학자들은 386의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 김영 교수가 80년대 중후반부터 이런 great equalizer, 학교라고 하는 것,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평등화 장치 중에 하나라는 우리 신념이 있고 그런 경험이 일부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와해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중적인 행태들인 거예요. 지배 엘리트들이나 권력 엘리트들이나 이 사회의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과 관련해서는 온갖 자본들, 문화자본, 경제자본, 그리고 사회자본. 이번 조국 사태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개연성 있는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사안들이 총 말하자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유죄다 무죄다 얘기하기 이전에. 그런데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그로부터 별로 자유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책에 접근 용이성이 가장 높은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운 말과 그것이 현실 속에서 관철되는 정도가 굉장히 취약하고 그래서 정책 차원의 성과는 어느 정부든 교육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빈약할 수밖에 보잘것없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기대와는 달리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조국 사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어떤 일종의 마각이 드러난 것 같아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반성을 하고 대우를 정비를 해서 앞으로 2년을 맞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따가 또 소발제 하실 때 예. 더 말씀을 청해서 듣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송혜도 교수님께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대우를 정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마 저희가 이 촛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와 의미부여가 컸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촛불 그러면은 어쨌든 국민들이 한 명 한 명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담아내는 매개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교육에서 촛불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이 학습자 한 명 한 명이 좀 교육도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인재로 좀 키워낼 수 있는 교육이 들어와야 되지 않냐라고 많이들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봤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행 전략이라든지 뭐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들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이 부분이 앞으로는 사실 뭐 저희가 평가하기보다는 이제 새롭게 하나의 어젠다로 해가지고 지향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계선 원장님은 뭐 교수 시절에 연구차 시절에 그런 고교 평준화라든지 이런 아무튼 나름대로 공공성을 위해서 그 연구와 노력도 많이 해오셨는데요. 근데 이제 또 지금은 기관에 계셔서 뭐 또 입장이 좀 난처할 수는 있으시겠습니다만. 난처할 건 없어요. 네. 이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뭐 이번 정부 3년 동안의 정책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은 우리가 2000년 초반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혁신학교가 이제 그 전국 단위로 확대되어 가서 플러스해서 자유학기제까지 들어가니까 초등과 중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동안 문제시됐던 것들에 대한 개혁 작업들이 현장에 이제 그 실천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사실은 그 마지막 고려에 해당되는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대학 입시 문제가 결국은 아래 하급 단위의 그 교육 변화를 다 옥죄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 아젠다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핵심의 정책이 고교 그 학점제,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도입하겠다. 고교 학점제를 당장 도입할 수 없으니까 25년으로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지금 김영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서 예고를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한데 당장은 이룰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예고를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적어도 고등학교 단계와 대학 단계의 어떤 입시 또는 그 교육 과정의 변화까지를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부의 그 교육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지금 당장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이 씨앗이 계속 커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그 정책적으로 그 지원해 나간다면은 뭐 앞으로 2025년 이후 단계 가서는 상당한 부분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지금 하나만 내세우라 그러면 앞서 나왔던 그 고교 체제 개편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 다양한 고교 다양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난 MB 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경쟁과 뭐 사사화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을 통한 어떤 계층에 대한 구분이 제도적으로 지금 보장되어 있는 그 구도를 어떤 식으로 좀 해체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장면에서 상당히 근데 저항이 많고 그 여러 가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답답증은 좀 없지 않지만 좀 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같이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일단 해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토론회의 목적이 뭐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뭘 잘했냐, 또 뭐 어떤 것은 뭐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뭐 비판하는 자리는 아니고 일종의 건설적 비판과 그리고 어떤 비판을 하면 안 돼. 아니요 그런 뜻은 건설적 아니고요. 비판을 하라고. 건설적 제 말씀은 네. 듣기에 따라서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이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겠죠. 민주주의가 이제 형식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한데, 뭐 지금 유튜브로 저희가 이제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이런 또 형식을 취한 것인데, 아무튼 형식이 이런 그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오늘 이런 형식은
내용을 제안하는 그런 형식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가 오늘 그 큰 체제에 대해서, 거시적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의 그 패널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저 발제해 주신 박명림 교수님께서는 패널들의 그 의견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교육 정책이나 개혁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 상세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여러 보도나 또는 토론 이런 걸 참여하면서 보면서 최초의 그 방향은 비교적 옳게 설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공성 제고도 그렇고 교육자치 그렇고 입시개혁도 그렇고 근데 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까 성기선 원장님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효과가 드러날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과연 현재까지 그게 소정의 성과를 거뒀는지 워낙 교육은 장기적인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그 소정의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대학의 자치나 자율성 문제도 많은 대학들이 뭐 여러 가지 입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조금 더 개혁 정부로서 조금 더 보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저는 선생님께서 이제 촛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촛불에 뭐 국정농단에 대한 저항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청년 세대들이 광장에 많이 쏟아져 나온 게 뭐 진보나 보수 또는 특정 정부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세대 전체가 느끼고 있는 삶의 위기, 이 공공성의 해일 같은 붕괴에서 오는 그 삶의 위기, 청년들의 어떤 그 고통 이것에 대해서 좀 집합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것인데 그 점에 비추면 조금 느리지 않는가. 우리 사회에 지금 거기에 대한 호응이나 반응은 느려서 사실 자살률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고 청년들은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이러는 거를 보면 조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 열정과 또 기대, 희망 이런 것과 또 사실상 또 이제 나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관행.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그림자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경로가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어려움과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발제와 관련해서 교육은 사회의 축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실 가서 연구를 많이 하면 이 교실이 사회의 축도예요. 보면 많이 수업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집이 또 비교 통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걔네들이. 또 이제 그게 왜 이렇게 뭐 개선이 안 될까? 그러면 학교에 미치는 어떤 욕망의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교사, 뭐 하여튼 학교가 아까는 이제 뭐 헌법도 좀 개선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적어도 헌법에서 내걸고 있는 학습권이나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달성하기에 학교도 이제 하여튼 욕망에 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구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기대와 또 과거에 또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균형적으로 봐가면서 하여튼 최선의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